경기도 군포와 안양 일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젊은 여성들이 연달아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지역 사회를 공포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인이 수사팀 내부에 숨어 있으면서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간격으로 벌어지는 범행과 현장에 남겨진 의문의 기호, 그리고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치밀한 계획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가 이 복잡하고 위험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밤 군포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첫 번째 비명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비명은 두터운 벽과 늦은 시간의 정막 속에 묻혀버렸고 아무도 그것이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목소리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음날 오전 9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팀의 박민수 경위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책상에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그는 20여 년간 형사로 일해오며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범죄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경희님, 신고 들어왔습니다. 후배 형사인 이준호 경장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29살의 이준호는 형사로 발령받은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박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이준호의 얼굴에 드리워진 심각한 표정이 보통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군포시에서 여성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첫 발견자는 건물관리사무소 직원이고 피해자는 26살 회사원 김유진 씨입니다. 박민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20여 년의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현장에 도착한 박민수는 건물 입구에서부터 범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3층 건물의 2층 복도에는 이미 감식팀이 도착해 있었고 노란 테이프가 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민수는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쿡가수 김태현 주임에게 물었다. 김태현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감식관으로 박민수와는 오랜 동료였다. 일단 타살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현장에서 격투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원룸 안은 완전히 뒤엉켜 있었다. 탁자는 뒤집혀 있었고 의자는 부러져 있었으며 곳곳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 김유진은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녀의 목 주위에는 선명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범인은 상당히 힘이 센 사람으로 보입니다. 김태현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이 모두 사라졌는데 신용카드와 신분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면 신용카드도 가져갔을 텐데 현금만 가져간 것이 의아했다. 더욱이 현장의 상황을 보면 격투가 상당히 치열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준호, 피해자 신상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봐. 박민수는 후배에게 지시했다. 이준호는 즉시 수첩을 꺼내며 대답했다. 김유진 씨는 26살이고 안양의 한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상 행동이나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현장을 한 바퀴 더 돌아보며 세심하게 관찰했다. 현관문에는 외부에서 가해진 폭행의 흔적이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문을 열어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혹시 피해자가 최근에 스토킹을 당했거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박민수가 중얼거리자 이준호가 메모를 했다. 그때 김태현이 다시 다가왔다. 박경희님, 이것 좀 보세요. 김태현이 가리킨 곳은 침대 밑이었다. 그곳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발견됐는데 그 위에는 이상한 기호가 그려져 있었다.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다. 이게 뭘까요? 이준호가 물었지만 박민수도 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다. 오후 2시 박민수는 피해자의 직장을 방문했다.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삼성물산은 직원 5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이었다. 김유진이 근무했던 회계팀 팀장인 최준석 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김유진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최준석 과장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3년 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누군가 그녀를 찾아온다든지 스토킹을 당한다든지. 박민수의 질문에 최준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데 한 달 전쯤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이 어두워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박민수는 즉시 김유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오후 4시 경찰서로 돌아온 박민수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김유진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았다. 한 달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을 보니 한 번호에서 유난히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번호는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 짧은 통화였다. 이준호, 이 번호 추적해봐. 박민수가 번호를 가리키자 이준호가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10여 분 후 이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박민수를 불렀다. 박경희님 이상합니다. 이 번호는 가명으로 개통된 선불폰이에요. 그런데 개통 당시 제출된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민수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계획적인 범죄의 냄새가 났다.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선불폰의 위치 추적은 가능한가? 마지막 통화 시점이 사흘 전이었는데 그때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일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전원이 꺼져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박민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상당히 영리했다. 위조 신분증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범행 후에는 즉시 전원을 꺼서 추적을 차단했다. 이런 수법은 경험이 풍부한 범죄자의 것이었다. 그날 밤 10시 박민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김유진 살인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다. 특히 침대 밑에서 발견된 기호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이때 이준호가 야근을 하며 컴퓨터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아, 그 기호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종교적 상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의 마크일 수도 있습니다. 박민수가 이준호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기호를 찾을 수 있었다. 이것 좀 봐. 이 기호는 일종의 완성을 의미하는 상징이라고 나와 있어. 이준호가 한 사이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완성이라고? 네, 어떤 일을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기호라고 합니다. 주로 비밀 조직이나 범죄 집단에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박민수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유진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연쇄 범죄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범인이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다는 표시로 그 기호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준호, 내일부터 주변 지역의 유사 사건들을 모두 조사해봐.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발생한 여성 대상 강력 사건들을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박민수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오랜 형사 생활의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더 큰 범죄가 기다리고 있다고. 다음날 아침 7시 박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들지 못한 채 소파에 누워있던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박경희님 큰일 났습니다. 이준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안양시 동안구에서 또 다른 여성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상황이 김유진 씨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박민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예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연쇄살인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양시 동안구의 아파트 단지는 이른 아침부터 소란스러웠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를 깨웠고 호기심 어린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민수는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감식팀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박민수가 김태현 주임에게 물었을 때 김태현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심각해 보였다. 어제 김유진 씨 사건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피해자는 이소영 씨 29살이고 간호사입니다. 사인은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며 현장에서 격투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박민수는 아파트 2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 이소영이 살던 투룸 아파트는 김유진의 원룸만큼이나 심하게 어수선했다. 거실의 소파는 뒤집혀 있었고 유리 탁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부엌 바닥에는 그릇들이 깨어져 흩어져 있었고 곳곳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는 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김태현이 박민수를 안내했다. 침실로 들어가니 이소영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목 주위에도 어제와 동일한 압박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갑은 어떻습니까? 역시 현금만 없어졌습니다. 10만 원 정도 있던 현금이 모두 사라졌지만 신용카드와 신분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행 수법이 완전히 동일했다. 이는 동일범의 소행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혹시 그 기호는? 박민수가 말을 하기도 전에 김태현이 비닐봉지를 들어보였다. 그 안에는 어제와 똑같은 기호가 그려진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삼각형 안의 원. 범인의 서명이었다. 이번에는 화장대 서랍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범인은 의도적으로 기호를 남기고 있었다. 이는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수사관들에게 일종의 도전장을 던지는 것일 수도 있었다. 첫 발견자는 누구입니까? 아파트 경비원인 김철수 씨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자 경비실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경비원이 확인하러 왔다가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박민수는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가해진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보였다. 이준호 피해자 신상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이준호가 수첩을 펼치며 대답했다. 이소영 씨는 29살이고 안양시 소재 한길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 병원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언니가 있고 현재 미혼입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직 정확한 조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병원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격이 내향적이고 조용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상 행동이나 누군가와의 갈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현장을 한 바퀴 더 돌아보며 생각에 잠겼다. 두 피해자 모두 젊은 여성이고 혼자 살고 있었으며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범인이 특정한 유형의 피해자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았다. 김 주임님, 사망 추정 시각은 언제쯤입니까? 부검 결과를 기다려봐야 정확하겠지만 시체의 상태로 보아 어젯밤 10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박민수는 시간을 계산해 보았다. 김유진이 살해된 것이 그저께 밤이었고 이소영이 살해된 것이 어제 밤이었다. 범인은 하루 간격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짧은 간격의 연쇄 범행은 매우 위험한 신호였다. 오전 10시 박민수는 이소영이 근무했던 한길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장실에서 김영우 병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소영 간호사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영우 병원장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3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고 환자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혹시 최근에 병원에 이상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온 적이 있나요? 박민수의 질문에 김영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게 있어요. 일주일 전쯤 그녀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적이 있었어요. 박민수는 귀가 번쩍했다. 김유진도 한 달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즉시 이소영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만약 김유진과 동일한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오후 2시 경찰서로 돌아온 박민수는 통신사로부터 받은 이소영의 통화 기록을 살펴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일주일 전부터 한 번호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준호, 이 번호 확인해봐. 박민수가 가리킨 번호를 본 이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박경희님, 이 번호. 김유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와 동일합니다. 박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이 확실해졌다. 범인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직접 찾아가서 살해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선불폰의 최근 위치 추적 결과는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어서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통화가 이틀 전 오후였는데 그때 위치는 군포시 3번동 일대였습니다. 박민수는 지도를 펼쳐놓고 두 사건 현장의 위치를 표시해 보았다. 김유진이 살해된 군포시 3번동과 이소영이 살해된 안양시 동안구는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져 있었다. 범인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준호, 두 피해자 사이에 공통점이 더 있는지 조사해봐. 같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같은 장소를 자주 이용했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때 김태현 주임이 부검 결과를 가지고 나타났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목 부위에 가해진 강한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가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인의 손가락 형태로 보아 남성이고 상당한 악력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두 피해자 모두 범행 전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량은 아니지만 의식을 흐리게 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이 말을 듣고 범행 수법을 재구성해 보았다. 범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찾거나 집에 찾아갈 핑계를 만든다. 그리고 피해자를 만나면 몰래 수면제를 먹인다.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었다. 상당히 치밀한 범죄자네요. 김태현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긴 기호를 보면 자신의 범행을 일종의 예술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프로파일링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한미영 교수에게 연락해보기로 했다. 한미영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범죄자 심리 분석 분야의 권위자였다. 오후 4시 한미영 교수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차분하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사건 자료를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한미영 교수가 말했다. 범인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피해자 선정부터 범행 수법까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자로 보시나요? 박민수가 물었다. 전형적인 조직형 연쇄살인마의 특징을 보입니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남긴 기호를 보면 자신의 범행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젊은 여성, 혼자 사는 환경, 내성적인 성격 등이 공통점입니다. 범인은 자신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피해자 모두 의료 관련 직종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민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김유진은 회계 업무를 담당했지만 그녀가 근무하던 회사가 의료기기 유통업체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소영은 간호사였다. 두 피해자 모두 의료 분야와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박민수가 말했다. 범인도 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 직원이거나 의료기기 관련 업체 종사자이거나 아니면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한미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루 간격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충동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보통 더 짧은 간격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빨리 잡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박민수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오후 6시 박민수는 팀원들을 모두 소집했다. 수사팀장인 김정우 경정부터 막내 형사인 박성민 경장까지 총 8명이 회의실에 모였다.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민수가 화이트보드에 사건 개요를 적으며 말했다. 범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이틀 연속 젊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의료 분야와 연관이 있고 범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범인의 프로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정우 경정이 물었다. 한미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조직형 연쇄살인마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 분야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루 간격의 범행 패턴을 보면 곧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팀원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잡을 건가요? 이준호가 물었다. 우선 의료 분야 종사자 중에서 두 피해자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의 CCTV를 모두 확인해서 두 사건 현장 근처에서 공통으로 포착된 인물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박민수는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준호는 의료진 데이터베이스 조사, 박성민은 CCTV 분석, 나머지 팀원들은 두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생활 패턴 조사를 맡기로 했다. 밤 10시 대부분의 팀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박민수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두 사건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이준호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박경희님, 이것 좀 보세요. 이준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다. 뭘 찾았나? 박민수가 달려가서 컴퓨터 화면을 보니 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떠 있었다. 조현민이라는 사람인데 35살 남성이고 의료기기 수리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달에 김유진 씨 회사에 출장을 갔던 기록이 있고 일주일 전에는 이소영 씨가 근무하던 병원에 장비 수리를 하러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박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두 피해자를 연결하는 고리를 찾은 것 같았다. 이 사람의 주소는? 안양시 만안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은 5년 전에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박민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당장 영장을 신청하자. 내일 아침 일찍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하지만 그때 박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밤 늦은 시간의 전화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의미했다. 네, 박민수입니다. 박경희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양서 형사과의 최진우 경위였다. 안양시 동안구에서 세 번째 여성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상황이 앞의 두 사건과 동일합니다. 박민수는 전화를 끊고 이준호를 바라보았다. 범인이 또다시 움직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루도 기다리지 않았다. 새벽 1시 안양시 동안구의 한 오피스텔 앞은 다시 한번 경찰차들로 가득 찬다. 박민수와 이준호는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고 이미 익숙해진 광경이 그들을 맞이했다. 감식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어둠을 가르고 노란 테이프가 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박민수가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안양서 최진우 경위에게 물었다. 최진우는 박민수와 경찰대학교 동기로 15년째 함께 일해온 동료였다. 박지은 씨 28살이고 치과의생사입니다. 첫 발견자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이고 오늘 새벽 1시쯤 큰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왔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박민수는 오피스텔 7층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도 현장의 모습은 이전 두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원룸 안은 완전히 어수선했고 곳곳에 격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거실의 작은 테이블은 뒤집혀 있었고 의자는 부서져 있었으며 벽에는 손자국과 혈흔이 묻어 있었다. 사인은 역시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김태현 주임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지은은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녀의 목 주위에도 앞에 두 피해자와 동일한 압박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갑 상황은? 역시 현금만 사라졌습니다. 약 15만 원 정도 있던 현금이 모두 없어졌지만 신용카드와 신분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현장을 둘러보며 범인의 기호를 찾았다. 예상대로 화장대 위에서 동일한 기호가 그려진 종이 조각이 발견됐다. 삼각형 안의 원. 범인의 서명이 또다시 남겨진 것이었다. 이번에는 시간 간격이 더 짧아졌네요. 이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맞아. 범인이 점점 더 충동적으로 변하고 있어. 한미영 교수의 예상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박민수는 현관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번에도 외부에서 가해진 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준 것이 분명했다. 최경희 피해자 신상 조사 결과는 박지은 씨는 28살이고 안양시 소재 미소치과에서 치과의생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바로 이 치과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의료 분야 종사자였다.
그리고 젊은 여성, 혼자 사는 환경,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공통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나요? 치과 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일주일 전쯤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박민수와 이준호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역시 동일한 패턴이었다. 새벽 3시 경찰서로 돌아온 박민수는 즉시 박지은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예상했던 대로 일주일 전부터 앞에 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동일한 번호에서 지속적으로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완전히 동일한 수법이군. 박민수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박경희님, 조현민이라는 용의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준호가 물었다. 새벽에 체포영장 신청해서 오늘 아침에 바로 검거하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하지만 그때 박민수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다. 형사님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걸 보니 재미있네요. 하지만 아직 한참 멀었어요. 내일 밤에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마이너스 완성자 마이너스. 박민수의 혈관에 찬 피가 흘렀다. 범인이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내일 밤에 또 다른 범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준호, 이 번호 추적해봐. 이준호가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예상대로 위조 신분증으로 개통된 선불폰이었고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박경희님, 범인이 우리 수사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내부에? 그럴 리는 없어.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거나 아니면 현장 주변에서 직접 확인했을 수도 있어. 박민수는 다시 한번 조현민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다. 35살 의료기기 수리기사, 안양시 만안구 거주, 5년 전 스토킹 전과. 모든 조건이 범인의 프로필과 일치했다. 내일 아침 6시에 조현민 집에 가자. 영장은 밤새 준비하고. 새벽 5시 박민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밤을 보냈다. 연쇄살인마의 도전장을 받은 기분이었다. 20여 년의 형사 생활에서 이렇게 도발적인 범죄자는 처음이었다. 오전 6시 체포영장을 받은 박민수와 수사팀은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조현민의 집으로 향했다.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위치한 그의 집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다. 조현민 씨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박민수가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다. 영장 집행합니다. 박민수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원룸 형태의 작은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없었다. 아무도 없네요. 이준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침실부터 수색해보자. 박민수는 옷장을 열어보았다. 옷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박민수의 눈이 번뜩였다. 이준호, 이것 좀 봐. 서랍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됐다. 그 사진들은 모두 젊은 여성들의 모습을 찍은 것이었는데 그 중에는 3명의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확실해졌네요. 이준호가 말했다. 그런데 조현민은 어디 갔을까요? 박민수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쓰레기통에서 최근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는 어제 오후에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과 음료수를 산 영수증이었다. 최근까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준호가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박경희님, 이 컴퓨터에 이상한 파일들이 있어요. 박민수가 다가가서 보니 컴퓨터에는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다. 집 주소, 직장, 생활 패턴, 심지어 일상 사진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완전히 스토킹을 했네요. 이 정도면 체포영장 집행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조현민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 박민수는 생각에 잠겼다. 범인이 어젯밤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아직 도주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내일 밤에 또 다른 범행을 예고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준호, 조현민의 직장에 연락해봐. 오늘 출근했는지 확인해보자. 이준호가 의료기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조현민은 어제부터 무단결근 상태였다. 아마 어젯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도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에 또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했잖아. 완전히 도주했다면 그런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 박민수는 조현민이 아직 이 지역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였다. 오전 10시 박민수는 팀원들을 모두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조현민이 주요 용의자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박민수가 화이트보드에 조현민의 사진을 붙이며 말했다. 범인은 내일 밤에 또 다른 범행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검거해야 합니다. 수색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까요? 김정우 경정이 물었다. 우선 군포와 안양 일대의 모든 숙박업소, 찜질방, 고시원을 전수조사합시다. 그리고 조현민의 지인들도 모두 접촉해보겠습니다. 박민수는 팀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조현민이 정말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후 2시 박민수는 조현민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수원시로 향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 씨는 아들의 체포영장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현민이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김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현민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해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현민 씨가 최근에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칠 전까지는 가끔 전화를 했는데 이틀 전부터는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순자 씨는 아들이 숨을 만한 곳을 생각해 보려 했지만 특별한 장소는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현민 씨가 자주 가는 곳이나 친한 친구가 있나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라. 아, 그런데 어릴 때부터 혼자 있을 때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곤 했어요. 박민수는 이 말을 듣고 가능성을 느꼈다. 조현민이 어릴 때부터 익숙한 장소에 숨어 있을 수도 있었다. 오후 4시 박민수는 안양시와 군포시 경계에 있는 수리산으로 향했다. 수리산은 두 도시를 가르는 해발 450m의 산으로 등산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지만 곳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들도 있었다. 이준호, 등산로 초입부터 샅샅이 뒤져보자. 박민수와 이준호는 수리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후에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시간이 갈수록 범인의 다음 범행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시간 정도 산을 오르던 중 이준호가 등산로에서 벗어난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박경희님, 여기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어요. 박민수가 가까이 가서 보니 최근에 누군가 이 길을 이용한 것 같았다. 부러진 나뭇가지와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길을 따라가 보자. 두 사람은 오솔길을 따라 10여 분을 걸었다. 그러자 나무들 사이로 작은 산막이 보였다. 등산객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준호가 산막에서 나는 연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산막에 다가갔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성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의 얼굴은 조현민의 사진과 일치했다. 조현민입니다. 박민수가 이준호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산막을 포위한 후 동시에 뛰어들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조현민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도망갈 곳은 없었다. 조현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다. 박민수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저를 잡는 거예요? 조현민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왜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무서워서요. 뉴스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보니까 범인으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박민수는 조현민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는 진짜 범인의 느낌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물적 증거가 명확했다. 오후 6시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현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박민수는 조현민과 마주 앉아 차근차근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조현민 씨, 김유진, 이소영, 박지은 이 세 사람을 아시나요? 업무상 만난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럼 왜 당신 집에서 이들의 사진이 발견됐죠? 조현민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다. 그건 제가 찍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찍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그때 누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박민수는 조현민의 알리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이틀 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어디 있었나요? 집에 있었어요. 혼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자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현민은 모든 범행 시각에 혼자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알리바이는 없었다. 조현민 씨, 이 번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것도 부인하시겠어요? 박민수가 선불폰 번호를 보여주자 조현민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전화를 건 적이 없어요. 그 번호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박민수는 혼란스러워졌다. 조현민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만약 그가 정말 범인이라면 이 정도로 침착할 수 있을까? 밤 9시 조사를 마친 박민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조현민을 유치장에 임시 구금한 상태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았다. 이준호, 조현민의 말 중에 믿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거짓말 같은데 표정이나 말투는 진짜 같기도 하고. 그때 박민수의 휴대폰으로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왔다. 형사님이 잘못된 사람을 잡으셨네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오늘 밤 12시에 네 번째 작품을 완성하겠습니다. 위치는 군포시 금정동입니다. 마이너스 완성자 마이너스. 박민수의 혈관이 얼어붙었다. 조현민을 체포했는데도 범인이 또 다른 범행을 예고한 것이었다. 이것은 조현민이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밤 10시 30분 박민수는 급히 팀원들을 소집했다. 범인의 두 번째 문자 메시지는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았다. 조현민이 구금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행이 예고된 것은 그가 진짜 범인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였다. 모든 팀원은 즉시 군포시 금정동으로 출동하라. 박민수가 지시했다. 하지만 금정동이라고 해도 범위가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범인이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의도적이야.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거지. 박민수는 지도를 펼치고 금정동 일대를 살펴보았다. 아파트 단지와 연립주택, 상가 건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곳을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일단 혼자 사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하자. 박민수는 팀을 셋으로 나누어 금정동 일대를 분할 수색하기로 했다. 시간은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다. 밤 11시 박민수와 이준호는 금정동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기척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집들은 조용했고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박경희님, 이렇게 찾아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준호가 조급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때 박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정우 경정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박경희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네. 새 사건 현장 주변에서 공통으로 포착된 인물이 있어. 박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누구입니까? 의외의 인물이야. 한미영 교수네. 박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범죄자 심리 분석을 도와준 한미영 교수가 새 사건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확한 시각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 사건 당일 오후, 두 번째 사건 당일 저녁, 세 번째 사건 당일 밤에 각각 현장 근처에서 포착됐어.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모두 사건 발생 이전 시각이라는 거야. 박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한미영 교수가 범인일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CCTV 증거는 명확했다. 지금 한미영 교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나요?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현재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 박민수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한미영 교수가 지금 바로 범행 예고 지역에 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위치는? 금정동 2번지 일대야. 그런데 신호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정확한 건물은 특정하기 어려워. 박민수는 즉시 이준호와 함께 금정동 2번지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연립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밤 11시 40분, 박민수는 한미영 교수의 휴대폰 신호가 가장 강하게 잡히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는데 2층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박민수와 이준호는 건물 입구로 다가갔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 있는 것 같네. 이준호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폭도 끝에 있는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젊은 여성의 절규하는 목소리였다. 박민수는 즉시 권총을 꺼내들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경찰이다. 문을 열어.
박민수가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준호 문을 부수자 두 사람은 동시에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방 안의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바닥에는 26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 한미영 교수가 서 있었다. 한미영 교수. 박민수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손을 들고 뒤로 물러서세요. 하지만 한미영 교수는 오히려 차분한 표정으로 박민수를 바라보았다. 박경희님 늦지 않게 오셨네요.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연쇄살인범이었단 말입니까? 한미영 교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저도 이 여성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그때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말 감동적인 재회네요.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박민수에게 낯익은 얼굴이었다. 김태현 주임? 박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동안 함께 수사해온 감식팀의 김태현 주임이 진짜 범인이었던 것이다. 놀랐나요, 박경희님? 김태현이 비웃으며 말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가 범인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박민수는 권총을 김태현에게 겨누었다. 김태현,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라고요? 재미있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범죄 현장만 보고 살아오니까 지겨워졌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고 싶었어요. 김태현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수사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했어요. 여러분이 헛다리를 짚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요. 그럼 조현민은 왜 끌어들인 거야? 그건 우연이었어요. 조현민이 새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그의 집에 증거들을 심어놓는 것도 쉬웠어요. 박민수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계속 겨누고 있었다. 20년 동안 믿어온 동료가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미영 교수는 어떻게 진실을 알았습니까? 한미영 교수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범인의 프로필을 분석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범죄 현장에 남긴 기호의 의미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기호는 감식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기호예요.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는 표시로 쓰이는 거죠.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정보였어요. 박민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태현이 감식팀장으로서 수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밤 여기 온 건가요? 네, 김태현이 네 번째 범행을 저지르려 할 때 현장에서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늦었네요. 김태현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네 번째 작품도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는 의자에 묶인 여성을 가리켰다. 그녀는 정현주라는 27살 약사였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김태현, 지금 당장 손을 들어. 박민수가 소리쳤지만 김태현은 오히려 정현주에게 다가갔다. 박경희님, 저를 쏘시겠어요? 그럼 이 여성도 같이 다칠 텐데요. 김태현은 정현주를 방패로 삼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수술용 칼이 들려 있었다. 20년 동안 범죄자들을 잡아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곳에 진짜 범죄자가 있었다니 아이러니하네요. 박민수는 김태현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정현주가 위험해질까 봐 쉽게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김태현, 더 이상의 범죄는 그만두고 자수해. 자수라고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완벽한 작품을 완성해야 해요. 김태현이 정현주의 목에 칼을 갖다 댔다. 그 순간 한미영 교수가 갑자기 김태현에게 달려들었다. 지금이야. 한미영 교수의 외침과 함께 박민수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김태현이 어깨를 잡고 바닥에 쓰러졌다. 김태현, 살인죄, 살인미수죄, 특수감금죄로 현행범 체포한다. 박민수가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었어요. 김태현이 바닥에 쓰러진 채 중얼거렸다. 이준호는 즉시 정현주의 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의식을 잃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구급차를 불러. 새벽 2시 모든 상황이 정리됐다. 김태현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구속됐고 정현주는 안전하게 구조됐다.
조현민은 즉시 석방됐고 그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다. 새벽 4시 박민수는 사무실에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가 연쇄살인마였다는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박경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준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결과였네요. 그래. 가장 가까운 곳에 범인이 있었다니. 박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김태현은 감식팀장으로서 모든 수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가능했어. 완벽한 내부 범행이었지. 그럼 그동안 김태현이 담당했던 다른 사건들도 재수사해야겠네요. 맞아. 혹시 다른 범죄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전 8시 언론에 사건 해결 소식이 전해졌다. 군포와 안양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이 마침내 해결된 것이었다. 하지만 범인이 경찰 내부 인사였다는 사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오전 10시 검찰에서 김태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3명의 살인과 1명의 살인미수 그리고 조현민에 대한 무고죄까지 총 7개의 죄목으로 기소될 예정이었다. 범행 동기가 단순히 재미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이준호가 말했다. 오랫동안 범죄 현장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자만심도 있었던 것 같고. 박민수는 김태현의 심리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수십 년 동안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점차 그들과 같아져 간 것일지도 모른다. 오후 2시에 한미영 교수가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녀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했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정현주 씨는 4번째 피해자가 됐을 겁니다. 박민수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전문가라고 해도 현장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미영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4시 조현민이 경찰서를 방문해 박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경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어요. 미안합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것에 대해서요. 박민수가 사과했다. 아니에요. 증거상으로는 제가 범인으로 보이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도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6시 박민수는 하루 종일 이어진 후속 처리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포와 안양 일대 연쇄살인 사건은 공식적으로 해결됐지만 그 여파는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았다. 이준호 수고 많았어. 박민수가 후배에게 말했다. 박경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예상 못한 결과였네요. 그래. 앞으로는 내부 사람도 의심해봐야겠어. 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에는 평화가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가 연쇄살인마였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했다. 저녁 8시 박민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갔다. 사흘 동안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사건을 수사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박민수는 뉴스를 켰다. 연쇄살인 사건 해결 소식이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군포와 안양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살인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범인은 의외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내부 인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리모컨을 끄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자신이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지탱해 줄 것이었다. 밤 10시 박민수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다. 김유진, 이소영, 박지은 3명의 젊은 여성이 목숨을 잃었지만 적어도 정현주는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을 잡아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연쇄살인범 김태현은 살인죄, 살인미수죄, 특수감금죄, 무고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그의 범죄 행각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을 것이었다. 박민수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내일도 새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때도 지금처럼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형사인 자신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군포와 안양 일대의 연쇄살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형사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